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딸을 둔 40대 엄마예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고 저는 요즘 뚝소리 나는 딸 덕분에 인생의 봄날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서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제 딸아이가 진흙탕에 빠진 제 인생을 구해준 인생의 은인처럼 느껴진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동감하실 거예요. 저는 떡집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에겐 3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을 나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빠가 어린 저를 돌봐주곤 했어요. 어린 걸로 치면 오빠도 저와 다를 게 없는데도 오빠라고 여동생을 끔찍이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오빠랑은 우애가 좋은 편이에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었는지 오빠는 한창 친구들과 밖에 뛰어놀 나이에도 늘 집에서 놀곤 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집에는 항상 오빠 친구들이 자주 드나들곤 했죠. 어릴 땐 오빠 친구들이 오든 말든 상관 않고 지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보니 오빠 친구들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같이 그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실망하곤 했었죠. 그러다 하루는 오빠가 진짜 괜찮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키도 크고 여드름 하나 없이 하얀 피부가 돋보이는 오빠였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저희 집을 찾았던 다른 오빠들과 달리 그 오빠한테선 비누향이 폴폴 나더라고요. 그 또래들이 흔히 하는 욕설도 안 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오빠를 이성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저 저런 사람이 왜 우리 오빠랑 놀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오느라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갔는데 하필 거기서 불량 학생한테 잡힌 거예요. 저를 보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겁이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어요. 그 바람에 가방 지퍼를 못 열어서 낑낑대니 무리 중 한 명이 가방으로 제 머리를 팍 치더라고요.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머리를 맞아본 적이 없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눈을 치켜뜨고 째려봤죠. 그랬더니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죽일 듯 달려들더라고요. 그때였죠. 누군가 달려들어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제가 달려든 불량 학생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그러자 다들 주랭랑을 치며 도망쳤죠. 괜찮아. 너 승민이 동생 맞지?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얼마 전 저희 집에 놀러왔던 멋진 그 오빠였어요. 오빠는 겁에 질린 저를 데리고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좁은 골목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곤 돌아갔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오빠를 짝사랑하게 된 건요. 저는 그날 이후 언제 그 오빠가 우리 집에 올지 몰라서 집에 있을 때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있고 머리도 묶지 않은 채 긴 머리를 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오빠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 친오빠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군대 간다는 핑계로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죠. 그러다 하루는 오빠가 자기랑 같은 날짜에 입대를 하는 친구가 있다며 신난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그때 그 오빠였죠. 너도 기억나지?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도 한번 왔었잖아. 키 크고 잘생긴 놈. 상욱이 녀석도 나랑 같은 날 입대한대. 그 자식은 집도 잘 사는데 꼼수 안 부리고 순순히 군대를 가네. 그 정도 사는 집 자식들은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고 술을 쓰는데 말이야. 아, 상욱이랑 군생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오빠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오빠와 상욱 오빠가 같은 부대에 배정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오빠 면회 간다는 핑계를 대고 상욱 오빠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연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빠가 군대에 간 사이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한동안 상욱 오빠는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 상욱 오빠의 근황을 접하게 된 건 저희 오빠가 제대하고 얼마 지난 때였죠. 뭐? 상욱 오빠가 유학을 간다고? 아니 왜? 다니던 대학은 어쩌고? 그야 나도 모르지. 근데 네가 언제부터 상욱이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너 혹시 그 자식 좋아하냐?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꿈 깨라. 그 자식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너 같은 애를 상대하겠냐? 게다가 걔네 집이 좀 빵빵한 줄 알아. 우리 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야. 괜히 허물켜지 말라고. 오빠 말대로 그땐 정말 상욱 오빠와의 인연이 그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니까 어떻게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쁘던 때 저희 오빠가 먼저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게 하필 상욱 오빠네 아빠 회사였지 뭐예요. 어떻게든 연주를 이어가면 언제든 꼭 한 번은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회의 때 들고 들어가야 할 서류를 놓고 왔다며 제게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귀찮긴 했지만 업무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꿈에 그리던 상욱 오빠와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빠는 저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야,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뻐졌네. 취업 준비 중이라며 힘들겠다. 언제든 머리 식히고 싶으면 전화해. 오빠가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찍어줬어요. 그 모습에 저희 오빠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딱히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상욱 오빠와 따로 만날 수 있었어요. 취업 합격 소식도 상욱 오빠랑 같이 밥을 먹다가 알게 되었고요. 취업에 성공하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홀가분해진 저는 전보다 자주 상욱 오빠랑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하게 되었죠. 임신 사실을 확인하곤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는 저와 달리 상욱 오빠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애 좀 먼저 가진 게 무슨 대수냐면서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잘 됐네. 이럴 때 손주라도 안겨드리면 힘나시지 않겠어? 그건 오빠 생각이지. 여자인 난 입장이 다르다고. 어머님이 결혼 전에 애부터 만들어 온 며느리를 좋아하시겠어?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떻고. 우리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너 미워하지 않게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낙관적인 미래만 생각하는 오빠를 보면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양가 부모님이 임신 사실을 두고 크게 나무라지 않지 뭐예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낸 건 생각지도 않았던 제 오빠였어요. 야, 이 기집애야, 너 정말 상욱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정말이냐고. 왜?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오빠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을 힘겹게 삼켰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오빠로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 아빠랑 오빠 빼곤 남자는 믿으면 안 돼. 다 늑대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중에 날 원망이나 하지 말아라. 오빠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상욱 오빠는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회사에 인맥이 없던 터라 제 오빠를 수족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친구지만 상사로 모시며 지내다 보니 안 좋은 모습도 목격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오빠 입장에서 그런 친구와 가족이 된다는 건 더더욱 불편한 일이었겠죠. 오빠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됐긴 했지만 당시엔 오빠 마음까지 헤아려 줄 만큼 저한테 여유가 없었어요. 오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몇 년 전 딸을 시집 보내고 이듬해 남편까지 떠나보낸 어머님은 모처럼 집안의 식구가 늘자 이제야 좀 집에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난다시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엄마랑 딸처럼 같이 쇼핑도 다니고 집안도 갖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남편이 귀뜸을 해줘서 알게 됐어요. 제게 회사를 그만두란 소리라는 걸요.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 돈줄은 우리 엄마야. 원래 우리 회사가 외할아버지 거였거든. 우리 아버지가 대릴 사유로 들어가서 회사를 물려받으신 거니까. 당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할 거야. 비록 내가 회사 대표로 있지만 엄마가 여차하면 내 동생한테 물려주실지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 옆에 있으면서 무조건 신임을 받아야 돼. 알겠지? 있는 놈이 더하다고 어떻게든 회사를 동생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남편은 자기 엄마까지 포섭하려 들었어요. 모자간의 사랑보다는 이해관계가 앞서는 시댁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이 집에 사는 이상 이 집 논리를 따를 밖에요. 입사하고 1년도 채 안 된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5분 대기조처럼 늘 어머님의 말에 귀를 세우고 있었죠. 대부분의 스케줄은 백화점 쇼핑이나 전시회 관람, 집안 꾸미기가 주였어요. 남들 보기에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생활 패턴이었죠. 하지만 온전히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옆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시시각각 변하는 어머님 기분을 맞춰가며 해야 했고 제 개인적인 계획은 하나도 세울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메뉴조차 어머님 뜻대로 정하는 바람에 한창 먹고 싶은 게 많았던 임신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을 한 이듬해 저는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막 태어난 소녀딸을 위해 벌써부터 학업 계획을 세우셨죠. 꽤 실력 있는 보모까지 집에 들여서 말 그대로 조기 교육을 시작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젖먹이 애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에도 어머님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셨죠. 내 보기엔 돈지랄에 가까운 거였지만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어요. 자식은 은연중에 부모를 닮는다고 저보다 1년 먼저 출산을 한 시누이도 어머님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고용한 유모를 만나보고는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순간 시누이 얼굴에서 시어머니를 봤네요. 올케 언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처럼 필요한 걸 다 직접 해주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시어머니는 애한테 먹는 거나 챙겨줄 줄 알지? 교육적은 완전 꽝이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산후조리도 온전히 못하고 보모 찾느라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댔겠어요. 언니, 정말 복받은 줄이나 아세요. 시누이는 어머님이 사다 놓으신 육아용품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작 저는 별 감흥이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 무렵 제 신경은 온통 남편한테 가 있었어요. 툭하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다며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랑 애는 신경도 안 쓰고 서재에 들어가 몇 시간씩 있다가 나오기 일쑤였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자의 촉으로는 아마도 여자랑 관계된 일 같았어요. 하지만 의심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서 남편한테 따졌다가 욕만 듣고 말았죠. 넌 내가 너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있으면 애한테 신경 좀 써.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며느리 놔두고 당신이 소녀딸 교육에 신경 쓰겠냐? 집구석에서 밥 먹고 뒹굴할 생각 말고
제발 생산적인 일 좀 하라고.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 집에 묶어놓은 게 누군데. 남편은 말끝마다 저를 밥순이 취급이었어요. 아무리 허물없는 부부 사이라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딱지가 나서 나름대로 애 교육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닐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은 불만이셨어요. 넌 도대체 애 낳은 것 말고 애한테 해준 게 뭐니? 난 우리 애들 키울 때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애들 교육에 신경 썼는데 넌 잘 거 다 하자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며 언제 애 교육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친정에서 그렇게 못 배워서 모르겠으면 찾아서라도 해야지. 이래서야 원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나? 내가 아주 소녀딸 걱정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어머님, 우리 예지 이제 겨우 6살이에요. 그런 애한테 영어에 중국어, 코딩에 바이올린까지 얼마나 더 시켜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어린애가 공부에 지쳐서 밤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데 어머님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전요, 우리 애가 공부에 치여 사는 것보다 그 나이대에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며 자라길 바래요. 애 인생을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욕심내지 마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딸 가진 유세 떠는 거냐? 그래, 네 새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키워봐라.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테니까. 어머님과 한바탕 한 이후 저는 딸애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제외하곤 다니던 학원을 모조리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며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도 있는 동물 체험이나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공작 교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그림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었죠. 교육 방식이 달라지니 딸아이도 이전과 달리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차게 변해갔어요. 반면 어머님의 표정은 전보다 어두워졌죠. 제 딸아이 교육을 사이에 두고 저와 시어머니는 척을 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이르러서는 아예 대놓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니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기사들까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런 집안에서 숨쉬고 사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하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제게는 제 딸이 유일한 가족이고 자식이고 친구였으니까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니어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글짓기랑 미술 실력도 좋아서 교내외 대회에서 상을 쓸고 다닐 정도였어요. 손녀가 뭐라도 부족해야 그걸 빌미로 저를 잡을 텐데 어떻게 된 게 하는 것마다 다 잘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딸애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좋아서 외고 입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담임선생님 말로는 지금 성적이면 외고 합격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도 손녀딸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죠. 그렇다고 제 교육 방식을 인정하신 건 아니고 제가 삐끗할 날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집중하는 사이 남편은 밖에서 딴짓거리를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한테서 여자 향수 냄새가 자주 났고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종종 묻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처럼 물증 없이 남편을 추궁했다간 오히려 내가 당하게 될까봐 이번에는 증거부터 착실히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안 좋은 일이 터졌지 뭐예요. 뭐? 우리 오빠가 공금횡령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오빠가 그런 짓을 벌일 만큼 강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혹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하도 기가 막혀서 담당자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어. 네 오빠가 빼돌린 회사 돈이 자그마치 5억이야 5억.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설마 너도 한통속인 거 아니야?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암튼 나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네 오빠 공금횡령으로 고발하고 제값 톡톡히 치르도록 할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 남편은 단단히 작정한 사람처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오빠를 찾아갔어요. 오빠는 죽어도 자기는 그런 짓을 벌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올케 언니도 억울하다며 제 손을 잡고 한참이나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빠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뚜렷한 증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오빠가 했다는 정황 증거만 속속 나올 뿐이었죠. 그런데 안 그래도 오빠 일로 신경 쓰느라 머리가 복잡한 제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들 갈라서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곳간에 손대는 것들하고는 더는 사돈 맺고 살 수 없다. 애미 너도 양심이 있다면 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지 않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이랑 헤어지라니요. 저희 오빠 일로 심렵게 쳐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일로 저희 보고 이혼하시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린 이혼할 생각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난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 나 더는 당신 집안이랑 얽히기도 싫고 당신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여.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 오빠가 횡령한 5억 무마해 줄게. 소송도 취하하고 대신 예지는 놓고 당신만 나가. 예지는 내가 키울 거니까. 혹여 예지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위자료는 없어. 당신 오빠가 해먹은 5억 토해내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말도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오빠 짓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 예지 없이는 못 살아요. 위자료 안 줘도 되니까 예지는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요. 그때였어요. 2층 난간에 서 있던 딸이 굳은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싫어. 난 가난한 엄마랑은 못 살아. 그냥 아빠랑 할머니랑 여기서 살래. 나갈 거면 엄마 혼자 나가.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딸이 이럴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래, 우리 예지가 똑똑하구나.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엄마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겠니? 괜히 귀한 내 손녀 고생만 시킬 뿐이지. 애미야, 예지 말 들었지?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아이한테 받은 배신은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남편은 이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재혼을 했고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오빠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셨죠. 그렇게 몇 달을 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루는 올케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예지 오늘 미국으로 유학 떠난대. 지 새엄마랑 같이 간다나 봐. 이번에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공항에라도 나가보지 그래? 그이가 동창한테 물어서 출국 시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옷부터 갈아입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자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마지막이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와 함께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장 근처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저 멀리 딸애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려는 그때 딸애가 누군가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가더라고요. 딸애가 달려간 쪽을 보니 낯익은 여자가 보였어요. 바로 남편의 비서였죠. 비서는 제 딸과 팔짱을 끼고는 다정히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과 헤어지던 날 딸애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가난한 엄마는 싫다던 그 말이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 적어도 내 자식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더는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서 저를 받아줄 회사도 없고 빈몸으로 이혼을 했기에 장사할 미천도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부모님 떡집이었죠. 예전처럼 떡을 사 먹는 사람도 드물고 명절 때나 반짝하는 매출로는 가게세 내기도 힘든 형편이라 가게 문을 닫을 생각 중이셨거든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팔아볼 테니까 아빠가 떡 좀 만들어주세요. 딱 3개월만 나 믿고 도와주세요. 아빠는 간절한 딸의 모습에 거절을 못하고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회사에서 하던 것도 그쪽 일이라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려니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인터넷 판로를 만들고 SNS에 홍보 계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섰어요. 소비층을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 생산에도 신경 썼죠. 포장 케이스와 맞춤형 스티커로 다른 떡집들과 차별화를 했더니 슬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맘카페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져서 어린이집 생일 간식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어학당 책거리 떡과 어르신들 아침 식사 대용 떡도 주문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3개월도 안 돼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 정도 매상이라면 가게를 접을 이유가 없었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던 부모님은 매출이 늘자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당연하죠. 삶의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3년 가까이 떡에 빠져 살던 저는 분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어요. 분점은 오빠네 내외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 배달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오빠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혼자 힘으로 떡집을 운영할 정도는 안 돼서 2호점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매장으로 꾸몄어요. 오빠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그때 자체적으로 떡을 만들기로 했죠. 한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었던 우리 집 식구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살아났고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정도는 벌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왔다며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아이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러 멋진 옷도 사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아이처럼 제게 달려들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딸아이를 달래고 온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제가 딸아이를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시 중3이던 딸은 아빠가 비서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던 차에 제가 빈손으로 이혼을 당하자 자기라도 이 집에 남아서 재산을 물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엄마한테 말 안 한 거는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랐으니까. 딸애는 안방을 차지한 비서한테 꼬박꼬박 엄마라 부르며 환심을 샀고 그런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딸애한테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죠. 제 아빠랑 새엄마를 떨어뜨려 놔야 동생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 딸은 일부러 외고 시험에 떨어진 뒤 할머니한테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고 혼자 가기 무섭다며 새엄마까지 달고 떠나게 된 거였어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새엄마가 수영 코치랑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된 딸은 증거 사진을 찍고 새엄마와 코치가 나눈 문자까지 캡처를 떠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그렇게 모은 외도 증거를 들고 딸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걸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내쫓았죠. 엄마, 그런데 내가 새엄마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예전에 외삼촌이 회삿돈 횡령했다고 그랬던 거 말이야. 그거 아빠랑 새엄마가 한 짓인 것 같더라고. 딸애가 건넨 문자 내용을 보니 그 두 인간이 제 오빠 서명을 위조해 가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하고 공금을 빼돌렸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이혼할 때 위자료도 한 푼 안 주고 내쫓은 거였죠.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지났으나 다행히 이혼 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기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비서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고요. 딸애가 가져다준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담긴 두 사람의 문자 내용과 인스타 사진 덕분에 가능했죠. 오빠는 오빠대로 공금횡령 누명을 씌운 남편과 비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강제 퇴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소송을 취하하면 5억을 주겠다면서요. 이거 웃기는 사람들이네. 5억은 원래 니들이 나한테 줘야 했던 돈인데 왜 더 증거까지 나온 마당에 나보고 그거 받고 물러나라고? 당신들 수학 시간에 졸았어? 사책 연산도 안 되는 머리들이냐고. 오빠한테 들어보니 당신이 아버님한테 회사 물려받은 뒤로 회사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 우리 결혼 이후 늘어난 당신 재산만 해도 얼만데 내가 그깟 5억에 퉁쳐줄 것 같냐고. 꿈 깨셔. 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다 받아낼 거야. 그동안 그 집에서 당한 온갖 수모와 심적 고통까지 다 돈으로 받아내서 금융치료 제대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개소리 집어치우고 꺼져. 소금 뿌리기 전에 꺼지라고. 저는 말을 끝내자마자 가게에서 소금을 잡아들고 나와 못돼 처먹은 모자한테 뿌려댔어요. 그러자 머리에 굵은 소금을 잔뜩 뒤집어 쓴 모자가 도망치듯 하더군요. 이후 소송을 통해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빠가 벌이고 있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 말이 증거가 확실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승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겠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받아내라고 했어요. 한때는 삶의 의욕까지 사라져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던 저는 지난날은 훌훌 털고 다시 돌아온 봄날을 만끽하고 있어요. 또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딸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어서 뿌듯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열 아들 안 부러운 딸내미야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